CBS 부산 CBS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민상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육사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 부산 CBS는 6일간에 걸쳐서 범여권과 야권 후보를 초청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모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죠. 부산 CBS가 준비한 육사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저와 진행을 도와주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강경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후보 등록을 하셨죠? 예비 후보 그렇습니다. 등록을? 야권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부산시장 후보 출마의 변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출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CBS 제목처럼요.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도약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자면 정말 짜치는데요. 이 이유가 저는 정치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골고루 억울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산 시민의 변호인이 되겠다. 이런 자세.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요구에 따라서 쓰이다 보니까 우리 미천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돈 버는 시장. 저는 그런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부산이 편안하면서도 정말 알차게 성장하는 그런 부산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시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가시려면 네. 당내 경선이라는 또 한 번의 거르는 작업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당에서는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당연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원칙이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것은 곧 경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시장 후보의 경우 저희들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경선을 해야죠. 당원들의 뜻과 또 일부 광범위한 시민의 여론까지 그 자세한 룰은 조금 있으면 정해질 것입니다. 네네. 뭐 그런 당헌 당규에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너 명의 후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7, 8분, 이 정도가 나와야 흥행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인호, 사갑위원장이라든가 박지호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김영춘 전 의원이라든가 우리 이혜성 위원장님은 좀 파이팅형이라기보다도 조금 점잖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장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이라는 차원에서 숫자가 꼭 많다고 흥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파이팅 인파이터냐 아웃복싱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소개될 겨를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선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도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김민석 씨와 김정길 전 장관 이렇게 단 두 사람의 아주 혈투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에는 크게 찬성하기 어렵고요. 또 두 사람의 성향이 점잖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아주 고맙습니다. 점잖고 신사적이어야죠. 그거 하고 이제 우리가 큰 목표를 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서는 말을 점잖게 하고 태도를 아주 그 선비스럽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건 곤란하죠. 네. 저는 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면 중량감이라는 것으로 한번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김민석 의원 네. 또 김정일 전 의원 같은 분은 견주어 볼 때 그만큼의 중량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그분들보다 비교해서 감히 이야기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륜을 갖추었느냐, 그런 소신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느냐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몇 선을 했다, 혹은 장관을 지냈다. 이것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든 품위와 실력의 척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더 경량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애정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낸 척하는 이런 부분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게 따지면은 몇 선 하신 분들이 다 해야지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3번 떨어졌지만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제가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곳, 수도권 같은 데서 나왔다면 전 삼선했을 겁니다. 네. 예. 또 제가 하나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동구에서 이미 한 서너 번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네.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부산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 계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거의 1, 2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 야권 후보 전부 다 합해가지고는 거의, 예를 들면 최인호 위원장보다도 이렇게 밑으로 평가되고 있던데, 이런 이유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제 지역부를 넘어서는 곳에서 활동한 적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지요.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분들이 받은 그 지지도 자체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보면 미미하죠. 근데 이게 우리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야말로 또 그리고 저는 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제가 출마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거의 몇 달 되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여기서 시당위원장하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업상 기타 등등 다른 곳에서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알려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결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다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뭐 저한테도 명함을 주셨는데 짜치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부산 짜치는 부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부산의 몰락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에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1990년 이후 24년의 부산, 특히 최근 허남식 시장의 지난 10년 시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990년을 우리 부산의 쇠락으로 그 기점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통일민주당 총재께서 3당 합당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야성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부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죠.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로 아마 그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문민정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큰 뜻을 품고 민주화의 완결을 위해서 3당 합당을 했지만 그 추종하는 많은 야성을 가진 제대로 부산을 대변하던 분들이 한꺼번에 군사정권 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득권을 챙기니까 좋지요. 그래서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중앙의 눈치를 보고 중앙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부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좀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물론 하남식 시장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다만 그렇게 해도 불가능한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이 체제에서는 부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남식 시장도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은 끝내 중앙의 논리에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꿈꿨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0년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올해 우리 예산에서 부산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이게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 한 명 평균으로 나누면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 실제로 나라로부터 받는 돈은 70만 원씩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대구는 125만 원이고요. 경북이 38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받는 국비 보조가요. 광주가 215만 원입니다. 우리 3배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경북, 대구는 뭐 그렇다 칩시다. 다 그 정권이 계속됐으니까. 광주가 이렇게 받는 것은 광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은 부산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는 다 뭐 이런저런 높은 자리도 하고 요새는 뭐 PK, 우대 뭐 등등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서울 사람 눈으로 봅니다. 허남식 시장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 뭐 거의 전부 다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같은 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있고 온갖 당직을 다 가진 그런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푸대접 받는 이유는 3당 합당 이후에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의 눈으로 부산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대변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시면 그 출마의 변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산이 돈을 만드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결국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옛날에 그 조폐공사 사장님 하실 때는 돈을 만들으셨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돈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사장을 지냈는데 가보니까요, 돈 만드는 회사 조폐공사가 돈이 없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사장이 돼서 갔을 때 그 회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매출이 주는 겁니다. 돈 만드는 공장에서 매출이 준다는 건 돈을 안 찍는다는 얘기죠. 왜 안 찍느냐면은 오늘도 아마 식사하시고 외식을 하셨다면 결제를 할 때 이 조폐공사 제품으로 결제를 안 해요. 대부분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돈 만드는 공장이 돈을 안 찍으니까 매출이 없죠. 직원은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기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국가 최고의 보안 제품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죠. 근데 돈 만드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한국은행이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제가 전자여권을 그때 반기문 외교장관 그 유엔 사무총장 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분한테 정말 매달렸습니다. 전자여권 하자. 이걸 해야 우리가 미국에 비자 받느라고 고생하는 이런 것도 줄이고 비용도 줄고 우리가 돈 만드는 회사가 이걸 만들어야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지킬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늘렸죠. 전자여권 만들고 발급까지 사실은 조폐공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중국 조폐공사에 우리 중국 돈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상품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보안 제품은 우리가 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세상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꼴찌하던 그때 당시만 해도 공기업을 상대평가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 회사를 1등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상여금이 200% 받다가 500%로 늘어납니다. 그 500% 받으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부산이 그럴 실력, 조폐공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또 조폐공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제품 만드는 실력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실력을 합의만 이뤄내고 그 열정을 누군가가 제도만 잘 고쳐도 충분히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 너무 많잖아요. 부산항이 이거 세계적이죠. 부산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또 그 낙동강 주변에 그 광활한 땅, 신항 주변의 그 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 다 합치면요, 우리 돈 버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경선에 대한 얘기 또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당 체제로 가도 힘들 것인데 이제는 안철수 신당까지 나와서 3당 체제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필패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필패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대체로 여기가 지역적인 정서, 또 이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3당 합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야당이라는 게 뭐 거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죠. 이럴 때 저는 그 큰 변화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드디어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지지해준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하면은 4년 전 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났죠. 우리 김정길 후보가 무려 44.5%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0%를 받았죠. 이것은 곧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새누리당 일당 독재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산을 살리는 쪽으로 뭔가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담보해낼 쪽이 부족했죠. 아직 민주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이후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다고 봅니다. 그 증표가 뭔가 하면은 지난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야 차마 어떻게 내가 그거 한 거 잘못했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현철 씨하고 또 같이 정말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수 전 시장님, 김동용 씨 이런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다시 3당 합당 이전의 민주 세력이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나 또 혹은 뭐 무소속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지형으로는 혼자서 붙어서는 어렵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그러나 민주당 하나로 안 되지만 민주당 없이도 안 됩니다. 대신 그러면 누가 더 중심이 돼서 야권을 전체 단일화할 것이냐.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뭐 이념적으로 아주 다른 쪽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새정치라고 하든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이념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대 권력 교체를 우리 부산의 권력 교체를 통해서 부산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가 충분히 연대할 수 있고 또 그 연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김정길 후보가 부산에서 상당한 그 득표력을 발휘했고요. 또 그 당시 그 득표력의 큰 배경에는 단일화를 들 수 있거든요. 그 경남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것도 결국은 단일화의 여파다 볼 수 있겠는데 그 2012년도 우리 대선 할 때 보면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간에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여파 이게 지금 한 1, 2년 동안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단일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되면 좋겠지만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면은
자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하겠지만 자신의 어떤 미래의 꿈이 담보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또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이번 선거 자체가 또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측도 그렇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일화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서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국에서도 부산이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새누리당 일당 독재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부산 시민의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다 고향이 성장 기반이 부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죠. 이걸 그냥 3파전을 벌여서 새누리당한테 예컨대 저는 뭐 3파전을 벌여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파전을 벌여서 새누리당의 부산시장 자리를 헌납한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사람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대권 도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지 못한 미완의 단일화를 하고 대선 패배로 연결돼 버렸죠. 이번에는 그런 거를 그대로 또 한 번 재현했다가는 자기들의 앞으로 정치적인 그 지형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또 혹은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든 합치고 그 중간의 과정은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된 모습은 정말로 웃으면서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찍고 나가면 저는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실을 두 사람 다 모르겠습니까? 그 추종하는 정치 파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한 틀림없이 어느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양쪽에서 주장하는 그 후보들을 놓고 볼 때 실제로 힘을 합쳤을 때 어느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냐 가지고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안 할 수는 없죠.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당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분류는 야적으로 돼 있는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거돈 전 장관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거돈 장관을 조금은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적어도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분은 야권 성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언젠가 난 민주당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 전에 한참 오래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타진을 해봤을 때도 내가 시장에 꽤 오래된 작년 초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 난 뭐 정하지 않았지만 혹시 나가게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당 위원장이 다른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우리하고는 정체성이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받기도 어렵다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도 다 같이 어떤 테두리에 놓고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오거돈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우리 열린 우리당 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야권을 지지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이번에도 당연히 야권의 어느 쪽에서 후보로 나오겠지 하고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저희들 걸 많이 뺏어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은 조금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또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그분이
많은 접촉이 있었고 우리가 두 번이나 큰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대표 선수로 모시고 그럴 때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그게요. 2004년 선거 때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제가 경선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그때는 뭐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어가지고 떨어지기 바로 직후지만 이분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영입을 해서 후보로 내는데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전국 제1당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후보로 역량 있는 분을 모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인정하는 그런 정체성에서의 동일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경선에 나가서 그 절차라도 밟자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략공천이 되고 우리 후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분이 한 것 중에 저희들 건의를 거의 잘 안 받으시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 처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결단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굳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말자. 또 노란 옷 좀 입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선거에 임하는 분으로서 행정가로서 아주 훌륭하실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면서 그 정당이라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에서 야당하는 사람들 그 심사라든지요. 그 각오라는 거는 각별합니다. 한나라당이 저 광주에서 당원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기분을 가진 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훼손하는 듯한 그렇게 입장을 취하시면은 큰 지지를 받기 어렵죠. 저는 그런 것이 두 번의 낙선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2004년도에 37% 정도 그리고 그 다음 2006년에는 장관까지 우리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받아서 네. 장관도 다 하시고 더 내려왔는데 예. 23%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석께서 말씀하시는 오고돈 전 장관 영입 문제는 당에서 이렇게 정리된 얘기다 이렇게 까지는 제가 적어도 부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중앙당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을 크게 놓고 볼 때 부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인재를 그나마 우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해서 논의가 온다면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조금 더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후보 44.6%, 문재인 후보 39.9%. 정말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으로서는 하나의 가능성 또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이 피로감이나 민주당의 한계 해도 안 되더라라는 패배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패배의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뭐 민주당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뭐 경선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패배의식이 아주 최고도로 발휘된 거라고 보지요. 결국은 그래도 겉보기 여론조사에서 제일 높이 나오는 오거돈 장관 다시 한번 모셔서 해보자. 아니면 뭐 안철수 신당에서 뭐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사람이 나오면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니까 우리가 양보하는 모습 보이고 뭐 가자. 뭐 이런 의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을 때 절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민주당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라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 바로 부산의 국회의원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분을 지지한 사람이 40%, 곧 진짜 숫자로 하면은 88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분들이 지금 문재인만 보고 찍은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부산을 바꿔라 하는 그런 요구를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정치공학 셈법으로 대충 우리는 안 될 테니까 가보자. 이건 아주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민주당 당원한다는 거는 특히 YS 3당 합당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독립투사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고 충분히 대안이 있고 현재 대권 주자가 될 사람 두 사람이나 있는데 합치면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네, 교수님. 네. 예, 근데 우리 부산의 정치 성향의 분포를 보면은 대체로 진보가 한 30, 보수가 한 3, 40, 중도가 또 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때가 되면은 좌석 주변에 쇠가 모이듯이 민주당도 많은 지지표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부산에서의 지지도 이런 거는 보면은 전국 중앙의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여당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NLL이라든가 국정원 비판 이런 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크게 대안을 제시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게 지금 안철수가 뜨고 민주당이 내려가고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지금 문재인 우리 대통령 후보를 역임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가 거의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민주당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개혁하고 또 스스로 우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자 그런 등등의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실질적인 민주당의 본령입니다. 그 이전에 아주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NLL 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토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해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사용하셨죠. 우리 새누리당 분들이 아주 선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NL을 잘 했고 여론을 잘 그렇게 끌고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우리가 옳다는데 왜 그러시냐 하고 늘 싸우기만 하던 민주당이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부분은 우리 정말 반성합니다. 이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인권 지키는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벌써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에서는 제가 중앙당 쪽의 그런 이념적인 조금은 요동이라든지 불안정이라든지 그 때문에 부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변화할 수 있고 또 바뀌는 청사진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산 시민들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민주당 하는 거 한번 부산 민주당이 하는 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솔직히 말해서 부산 민주당 보고 보통 말하는 게 이겁니다. 호남 DJ 쫄병들 또 혹은 빨갱이 비슷한 색깔이 불구죽죽한 사람들 이런 말 하는데 그 둘 다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전선에 제일 앞장서 있는 분이 사실은 문재인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대로 된 지금까지는 정당하고는 조금 달랐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부산 CBS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잠시 후에는 부산의 안전 그리고 발전에 대한 후보의 또 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정 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부산시정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오늘은 민주당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초청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행해 장문상 앵커, 신라대학교 강경태 교수입니다. 네, 특집 대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샵 1029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고리 원자력이라는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호기가 다시 그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가까운 일본에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원전 문제 해법이 있을까요? 원전 문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원전에 사실상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꺼번에 모든 원전을 없애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 국력이 그런 대비책을 단기간에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 안전이 효율보다 먼저라는 데 합의를 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합의하고. 그래서 특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줘야죠. 1차적으로는 고리 1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됩니다. 당장 폐쇄하고 그 자리에 오히려 폐쇄하는 그 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플랜트를 오히려 그 자리에 두고 또 1차적으로는 다른 대체 에너지 쪽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리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뭐 등등 말이 많습니다. 30킬로가 맞느냐 50킬로가 맞느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 검증돼서도 안 되죠. 그건 사고가 나야 검증이 된다는 뜻인데 제가 기자 시절에 동력자원부 출입기자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원전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물론이고요. 그 가면서 느낀 게 이런 거죠. 3마일 아일랜드라는 미국에 가면은 강 복판에 있는 하중도입니다. 섬입니다. 그죠? 거기에 있던 게 제일 처음 유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고 그 주변이 거의 뭐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저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대로 불러일으키려면 한강에 보면은 서울 한강 중심에 밤섬이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옆에 밤섬이 네. 있잖아요. 이 밤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아니고는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군사적으로 평양에서 뭐 쏴서 부산 오는 거나 서울 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정도를 할 각오가 있지 않으면 이제 원전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밀양 송전탑 같은 그런 일도 안 생기죠. 거기서 하면 송전탑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국회의원들 매일 보면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 전기를 얼마나 아껴야 될지 생각도 좀 해주시고 우리 부산 시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주변에 있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인구가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300만, 어떤 사람들은 50km를 하면 800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요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부산시가 일정 부분 피해 보상액 같은 형태로 받아서 부산 안에는 아예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열 발전소 같은 걸 학교나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하고요. 많은 식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보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프랑스가 세계 1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거기 뒤처지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라는 시장에서 이제 선두 두각을 이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발전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전 세계 이 에너지에 관한 어떤 시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 땅도 좁고 지하 자원도 없는 경우는 핵 발전소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자재 같은 거를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건 제도도 고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법으로 실행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규율을 잡아가는 것.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추상같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무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기업도 있어 봐서 아는데 또 뭐 공무원도 해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고 계속 감시하면은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리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하는 거는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막아 나가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통계청 발표를 좀 보겠습니다. 201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부산의 16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 순유출이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새누리당 두 후보가 나오셔서 여러 가지 부산 발전 플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품 도시다, 또 낙동강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돈 버는 부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우선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요, 뭘 가지고 벌 거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와서 버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아직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우리 산업 구조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서비스업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남식 시장이 중앙정부의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부산 시정을 책임져 왔기 때문에 그분의 모토는 크고 강한 부산입니다. 계속 제조업 하려고 그러고요. 그 좋은 일 하신 게 저는 우리 강서 쪽 이런 낙동강 주변에 그린벨트를 많이 풀어서 땅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 또한 결국은 이 공장 짓고 아파트 지어서 그저 작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부산에 돈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명품 도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서울 사람, 재벌 이런 쪽에서 다 가져간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별로 남는 게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실제로 받아오는 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이건 큰 돈도 안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게 규제 없애고 정말로 좋은 제도적인 부분부터 우선 고쳐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진짜로 이제 산업을 어떻게 바꾸냐. 아까도 말씀드린 70%에 달하는 서비스 인력들이 제 일자리를 찾아내고 거기서 자기 몫을 좀 더 벌 수 있는 곳. 그게 저는 관광, 문화, 복합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부산에는 또 자산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을 저는 북항으로 봅니다. 이 북항이 기능이 다 했습니다. 오히려 신항하고 경쟁을 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하역비가 형편없이 덤핑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상해보다도 3분의 1 먹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거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다 또 공장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 지어서 좋은데 뭐 해양 플랜트 뭐 등등 좋죠. 그렇지만
더 나은 곳이 부산 말고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통영이, 거제도다, 울산이다. 그거 경쟁에서 이길 정도로 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는 놀고 먹는, 놀고 버는 산업. 큰 테마파크, 놀이터, 그 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북한 부두 싹 밀고요. 거기 그 크레인들 다 이제 신항으로 보내고 거긴 그대로 경쟁력 생기지요. 대신 우리는 거기에다가 디즈니랜드 좋습니다. 아주 뭐 전자 게임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곳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중국 사람들 롯데월드도 아주 정말 좋아하면서 갑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도 에버랜드 가죠. 애들 데리고.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 심지어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도쿄 디즈니랜드 가느니 후쿠오카쯤 되면 우리한테 오겠죠. 중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우리 서울서에서부터 우리한테 와야죠. LA 가지 말고 우리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돈을 펑펑 쓰고 그 주변에 우리가 그야말로 호텔도 카지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돈 쓰게 하고 먹고 자게 하고 그냥 뭐 배 타고 왔다 잠깐 가버리는 거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산 시민은 그걸 충분히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 주변의 분들이 오뎅 장사라도 해야 됩니다. 가이드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쪽에서 먹고 자고 쓰고 이게 여행의 묘미지 않습니까? 놀고 구경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부산에 많고 가깝게는 북한부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나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쪽에 필요한 많은 산업들이 부차 산업이 있잖아요. 이게 또 실제로 다 IT고 다 첨단 산업입니다. 그 건강 산업도 있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죠. 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산에 여러 가지 돈 버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장치 이런 제도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부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부산 관광단지의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느 분이 당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처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산이 향후에 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또 부산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와보면 운전을 못 할 정도다.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게 아우러져 가지고 부산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좀 함축드리면 뭐 자본의 문제 그리고 네. 전문 인력의 인프라 네. 이런 것이 과연 부산이 갖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도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안만 보더라도요. 투자하지 않고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재여 있는 돈이 1,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3배쯤 되지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신항 가덕 신공항 못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참 시민 전체가 흥분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10조 원 1,000조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죠. 저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산 독립기금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장사만 되면 돈은 몰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350만 시민이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지원을 해주면은요, 충분히 정말 사람도 모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우리 도시의 품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질서 바로잡는 거, 이거 큰 돈 안 듭니다. 신호체계 바꾸는 거, 그리고 정말 돈 조금 들여서 주차장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은요, 부산에 오면 운전도 좋고 자연히 서비스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기가 운전하는데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남한테 친절하겠어요.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교육감하고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상의해서 학교에서부터 이런 운전교육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럴 때 의무적으로 시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사가 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죠. 자, 이제 방송이 거의 이제 끝이 나야 될 텐데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죠. 최근에는 뭐 역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서 존경하는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분들 인생을 아무리 어려워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인생 살았죠.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부산을 영화의 도시, 뭐 영화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신 영화 혹시 있으신지요? 예, 많습니다. 저 영화 참 좋아하고요. 어릴 때 뭐 헐리우드 키드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뭐 변호인 뭐 그것도 좋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전도연 씨하고 고수 나오는 그 영화 보고 정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네. 좋았습니다. 자,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희망의 부산 이제 더 이상 짜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특집 대담 민주당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강경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